시어머니가 너무 싫어. 정말 끌증해. 혹시 제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용만 한 걸까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차갑게 식은 적은 처음이에요. 제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면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62살이에요. 남편을 5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 혼자라고 하면 틀렸네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가 3년 전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예요. 시세로는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이름으로 다 해놨어요. 엄마, 우리 회사 근처로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요. 3억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서연이가 임신 중이었고 민준이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잖아요. 손주가 태어날 텐데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죠.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전세금이 3억이면 집이 꽤 넓겠구나. 네, 방 3개짜리예요. 아기 방도 만들어야 하고 서연이 부모님도 가끔 오시게 서재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깨서 3억을 아들에게 보내줬어요. 그게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남은 3억은 제가 나중에 아프거나 하면 쓰려고 남겨뒀고요. 손주 지우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바빴어요. 서연이가 출산 후에 바로 직장에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들네 집에 가서 지우를 돌봤어요. 아침 7시에 가서 저녁 9시에 집에 오는 생활이 2년 넘게 이어졌죠. 어머니, 진짜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직장 그만뒀을 거예요. 서연이는 항상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손주 보는 게 즐거웠고요. 그런데 허리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우를 안고 달래다 보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했거든요. 민준아, 엄마 허리가 요즘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지금 제가 프로젝트 막바지라 바빠요. 다음 주에 같이 가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바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디스크가 좀 있으니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손주 돌보는 게 바쁘니까 물리치료 받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지우가 3살쯤 됐을 때였어요. 민준이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엄마도 매일 오가시는 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집 전세 기간도 끝나가서 어차피 이사해야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집으로 오겠다는 거니? 네, 엄마 집이 넓잖아요. 방도 3개고 우리 셋이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엄마도 지우 보시기 편하시고요. 저는 사실 좀 망설여졌어요.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민준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요즘 시대에는 다 같이 살아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요. 결국 저는 승낙했어요. 그렇게 3년 전부터 우리는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서연이도 집안일을 도와주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점점 집안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 회식이에요. 저녁은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어머니, 주말인데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지우는 부탁드려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지우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요. 엄마, 오늘 제 친구들이 집에 올 거예요.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과일이랑 차도 준비해 주세요. 서연이는 이제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싶은가 보다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이 집 좀 좁지 않아요? 그러게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잖아. 어머니 집이 15억은 된다면서요. 이 집 팔면 강남에 더 큰 집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집을 팔아?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더 큰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서연이가 잠시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양원도 있잖아요. 요즘 좋은 요양원 많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직 62이에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다니. 서연아,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민준이가 말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요. 그럼 일단 지켜보죠. 근데 여보, 어머니가 우리한테 매달 용돈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지우 교육비도 많이 들고 우리 생활비도 빠듯하거든요.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 볼게.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준이가 식사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매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200만 원 정도요. 지우 교육비도 있고 서연이 차도 할부금 나가고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0만 원이면 제 연금이 다 나가는 금액이에요. 그래도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떡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는 매달 200만 원을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제 통장에 남은 3억에서 조금씩 생활비를 빼쓰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서연이의 태도가 더 변했어요. 어머니, 오늘 집에 손님 오는데 어머니는 방에 계시면 안 돼요. 좀 불편하거든요. 제 집인데 제가 방에 있어야 한다니.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 체면도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영숙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는 40년 지기 친구예요. 영숙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언주야, 너 많이 늙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요즘 손주 돌보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손주 돌보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어? 너 완전히 기운이 없어 보여.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영숙이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어머니 손님 오시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집은 아침부터 제가 깨끗하게 청소했었어요. 영숙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와서. 됐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숙이가 저를 보며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언주야, 저게 무슨 말투야? 내 집인데 친구도 마음대로 못 부르니? 괜찮아. 서연이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하면 방에 들어가 쉬면 되지. 왜 내 친구한테 그래? 너무하네. 영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며칠 동안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 서연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집에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친구들 부른 게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게 너무 자주라는 거니? 어머니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친구분들이랑 이야기하시면 시끄러워서 저희가 쉴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크다고요. 저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오히려 서연이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훨씬 크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친구분들 만나시려면 밖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카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제 집에서 제 친구를 못 만나게 하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은행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에서 서연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랑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매일 집에 계시잖아.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TV만 보고 계셔. 청소나 요리는 내가 다 하고. 아, 맞다. 청소나 요리는 시어머니가 하시긴 하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다시 해야 해. 뭐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집안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지우는 당연히 제가 봐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괜히 끼어들어서 제 교육 방식 무시하고 그래. 짜증나 죽겠어. 제가 끼어든다고요. 서연이가 늦게 퇴근해서 지우가 배고파하면 제가 밥을 주는 건데 그게 끼어드는 건가요? 그리고 있잖아. 이 집 시세가 15억이래. 우리가 이 집만 팔면 강남에 좋은 집 살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못 파는 거야. 진짜 답답해. 그럼 어떡하게? 시어머니한테 집 이름 내 이름으로 바꾸라고 해봐.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니가 꼭 필요하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겠더라. 일단 지우 봐주시잖아. 그것만 아니면 당장 요양원 보내고 싶은데.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럼 일단 참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집 넘겨받아. 그럴 수밖에 없지. 아, 진짜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년 동안, 아니 결혼하고 6년 동안 제가 이 사람한테 뭐였던 걸까요? 손주 돌봐주는 무료 베이비시터,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 아니면 나중에 집을 빼앗을 목표물. 저는 그 자리에서 5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카페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서연이한테 함부로 대한 적이 없어요. 항상 존중했고, 지우 교육 방식에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아니,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제가 보기에 위험한 것들만 조심하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어요. 서연이는 직장 다니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식사도 제가 차리고, 청소도 제가 하고, 지우 돌보는 것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꼴도 보기 싫다고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서연이와 민준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저녁 준비 안 하시고. 서연이가 불평하듯 말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밤에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제가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요. 며칠 후, 저는 지우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30분쯤 지나서 핸드폰을 두고 왔다며 집에 돌아왔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거실에서 민준이와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내년에는 꼭 이사 가야 해. 나 친구들한테 아직도 엄마랑 산다고 하기 창피해.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집을 안 팔려고 하잖아. 그럼 어머니 명의를 우리 명의로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 미리 받는 거예요. 엄마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나가면 되니까. 그럼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사시겠어요? 결국 우리한테 오실 거예요. 그것도 그렇네. 그때 조건을 걸면 돼요. 집 명의를 우리한테 넘기시면 모시겠다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해서요. 제가 낳은 아들, 제가 40년을 키운 아들이 지금 저를 협박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지혜 변호사님이었고요.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3억을 빌려준 것,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것, 그리고 며칠 전에 들은 대화들까지요. 김 변호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세요. 일단 집 명의는 어머니 명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빌려주신 3억은 증거가 있으세요. 은행 이체 기록이 있어요. 차용증은 없으시고요. 네. 아들한테 차용증을 받을 생각은 못했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3억이 그냥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주신 것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으실 수 있어요.
무슨 증거요?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거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증거요. 저는 머리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드리자면 어머니,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시는 건 어떠세요? 제 집인데 제가 나가요? 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아드님 부부가 어떻게 할까요? 집세도 못 내고 결국 나가야 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주도권을 가지시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가면 정말 아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제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아,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내 집에서 좀 지낼 수 있을까? 왜? 무슨 일 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지금은 좀 복잡해. 그래, 언제든지 와. 우리 집방 하나 비어 있어. 그리고 저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 상황을 확인했어요. 3억을 아들한테 주고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줬으니까 200만 원이 더 나갔어요. 거기다 제 생활비까지 쓰다 보니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1억 5천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나 막막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이것마저 다 빼앗길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까지, 중요한 서류들, 남편 사진, 그리고 제가 아끼는 보석 몇 개요. 남편이 결혼기념일마다 사줬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민준이와 서연이가 출근하고 지우가 유치원에 간 후에 저는 집을 나왔어요. 큰 캐리어 하나만 끌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랑 40년을 살았던 집이에요. 민준이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고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영숙이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준이었어요. 엄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네요. 응, 잠깐 친구 집에 왔어. 언제 오세요? 지우 픽업해야 하는데 오늘은 너희가 해. 엄마 좀 쉬고 싶어.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우는 엄마만 찾는다고요. 그럼 내가 찾아오든지. 엄마는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당분간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죠. 다음 날,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집을 팔고 싶어요. 김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을 파시겠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서 사실 건데요? 작은 집 하나 구하려고요. 15억짜리 집을 팔면 세금 내고 10억 정도 남을 거예요. 그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살면 되죠. 아드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아들 문제예요. 제 집은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집을 내놓았어요. 강남 아파트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금방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한테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만 대답했죠. 엄마 좀 쉬고 있어. 너희끼리 잘 지내.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준이가 영숙이네 집까지 찾아왔어요. 영숙이가 문을 열어줬죠. 엄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준이는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왜 이러냐고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 뒤에서 한 말들 다 들었어.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는 말, 집 명의를 넘기라고 협박하려던 계획 다 들었어. 엄마, 그건 오해예요. 서연이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이에요. 오해? 그럼 너도 거기 앉아서 맞장구 치고 있었잖아.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에 돌아오세요. 난 안 돌아가. 그리고 집 팔 거야. 네? 집을 팔다니요.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너희가 알아서 해. 나한테 전세금 3억 받았으니까 그걸로 전세 얻든지. 그 돈은 이미 다 썼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억을 3년도 안 돼서 다 썼다고요? 뭐 했었는데?
서연이 차 사고, 해외여행 가고, 명품 가방 사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치를 부렸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난 이제 너희 엄마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나한테 한 것들 생각해봐. 너희가 나를 엄마로 생각했니? 돈으로 받지. 무료 가정부로 받지. 민준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나한테 받은 3억 돌려줄 수 있어. 그건 지금은 어려워요. 그럼 됐어. 나가. 민준이는 한참을 더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결국 민준이는 돌아갔어요. 그날 밤 서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에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이가 뭐라고 할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친구한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내가 너한테 스트레스였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연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나 정말 싫었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히, 네, 힘들었어요. 적어도 정직하긴 하네요. 뭐가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집에 계시니까 눈치 보였어요. 제 집처럼 편하게 못 지냈어요. 내 집이야. 너희가 들어온 거고, 알아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우한테 너무 많이 개입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 개입했어? 예를 들면, 제가 지우한테 야채 먹으라고 하면 어머니가 괜찮아,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지우가 울어서. 그렇게 하시면 제 교육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우한테 과자나 사탕을 자꾸 주시잖아요. 제가 건강식만 먹이려고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손주가 예뻐서 그랬지만 서연이 입장에서는 교육 방해였겠죠. 그래, 그건 미안해. 근데 서연아,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니?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진짜 농담이었어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민준이랑 진명이 바꾸려고 했잖아. 그것도 농담이야. 서연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혼수로 5천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3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실 테고 저희도 집이 필요하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우면서 너희가 날 도운 게 뭐가 있어? 저희가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렸잖아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서연아, 내가 외로워서 너희랑 산 게 아니야. 너희가 전세금 없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잖아. 솔직해지자. 네, 맞아요. 그리고 난 너희 덕분에 더 외로웠어.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거든. 친구도 못 부르고 방에만 있고. 어머니, 됐어. 이제 그만하자. 나는 집 할 거고 너희는 나가야 해. 어머니, 제발요.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서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야. 같이 살면 안 되는 사이인 거지. 그럼 최소한 지우만이라도 어머니가 봐주실 수 있나요? 지우는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지우요. 제 손주 지우. 지우는 내가 보고 싶어. 근데 너희랑은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럼 어머니, 주말에 지우만 데려다 드릴게요. 하루만이라도 봐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지우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거든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고 너희는 나타나지 마.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영숙이를 봤어요. 영숙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언주야, 괜찮아. 응, 괜찮아. 너무 단호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영숙아, 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알아. 근데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후회해도 돼.
지금은 내가 살아야 해. 다음 주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계약금을 넣었어요. 15억에 팔기로 했어요. 한 달 후에 잔금 받기로 했고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경기도 쪽에 5억 정도 하는 괜찮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방 2개의 조용한 동네였고요. 어머니, 이 집 좋으세요? 혼자 살기 딱 좋아요. 부동산 아저씨가 말했어요. 네, 여기로 할게요. 계약금을 넣고 나오는데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 정말 팔 거예요. 응, 계약했어. 엄마, 저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알아서 해. 한 달 있으면 집 비워야 해.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갈 데가 없어요. 3억 있잖아. 아, 없구나. 다 썼지. 그럼 이제 너희가 벌어서 살아야지. 35이면 이제 다 컸잖아. 엄마 너무해요. 내가 너무해. 너희가 한 것들 생각해봐.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주말에 서연이가 지우를 데려왔어요. 영숙이네 집 앞에서요. 어머니, 지우 잘 부탁드려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응. 저는 서연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우리 집에 안 계셨어요. 할머니가 잠깐 다른 곳에 있었어. 할머니, 우리 집 올 거예요. 저는 지우를 안아줬어요. 이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집에 살 거야. 근데 지우는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지우 방도 예쁘게 만들어 놓을게. 지우와 하루를 보내는 동안 저는 행복했어요. 공원에도 가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림책도 읽어줬어요. 저녁에 서연이가 지우를 데리러 왔을 때 지우가 울면서 안 가겠다고 했어요. 지우야, 엄마랑 가야지.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지우야, 다음 주에 또 올 거잖아. 엄마랑 먼저 가자. 결국 서연이가 우는 지우를 안고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미 선택한 거예요.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집이 팔렸어요. 잔금 15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세금 내고 나니까 12억 정도 남았어요. 새 아파트는 5억이었으니까 7억이 남았어요. 이 돈이면 제 노후는 충분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집 비우셔야 해요.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했어요. 네, 알아요.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3일 안에 집 비워. 새 주인이 들어온다.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제발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는 단호했어요. 3일 후에 제가 직접 집에 갔어요. 이사짐 센터를 대동하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와 서연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짐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엄마,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너희 짐 다 싸서 내보낼 거야. 엄마,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 저 사람들 짐 다 싸주세요. 밖에 내놓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저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지우는 어떡하라고요. 지우는 주말마다 내가 볼게. 근데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 아니야. 민준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비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민준아, 넌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에요. 저 엄마 사랑해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 뒤에서 집 빼앗을 궁리하고 요양원 보낼 생각하고 그게 사랑이야. 민준이는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서연이 말에 휩쓸려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넌 미쳤었어. 근데 이제 정신 차려. 너 이제 아빠야. 지우 아빠. 네가 가족을 책임져야지. 엄마한테 기대면 안 돼.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짐을 다 싸서 밖에 내놨어요. 침대, 옷장, 식탁, 소파. 민준이와 서연이의 모든 것들이 복도에 쌓였어요. 어머니, 제발요.
한 달만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집 구할게요. 서연이가 울면서 빌었어요. 안 돼. 오늘 당장 나가. 지우는요. 지우 유치원도 여기고 친구들도 다 여기 있는데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사 가면 유치원도 옮기면 되잖아.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새 집으로 옮겼으니까 가져갈 게 없었어요. 그냥 한 번 더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이랑 살던 방, 민준이가 자라던 방, 거실에서 함께 TV 보던 소파.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으니까요. 집을 나오는데 민준이가 복도에서 짐을 지키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전화하면서 울고 있었고요. 아마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민준이가 한 번 더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날 밤 영숙이네 집에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와 서연이가 어디서 자고 있을까? 지우는 괜찮을까? 다음 날 아침 민준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희 친구 집에 짐 맡기고 임시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지우는 서연이 친구 집에 맡겼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김 변호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3억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차용증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럼 민사소송은요? 소송하셔도 이길 확률이 낮아요. 그리고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럼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어머니, 제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요. 그 돈은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비싼 수업료지만 어머니는 이제 자유로워지셨잖아요. 수업료라. 맞는 말이에요. 3억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저는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경기도의 조용한 동네였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제가 살기엔 충분했어요. 짐을 풀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서 인터폰을 봤는데 민준이었어요. 엄마, 저예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민준이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가 새 집이에요? 그래, 좋네요. 조용하고.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전세집 구했어요. 2억짜리. 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요. 그래, 잘했네. 엄마한테 빌린 3억, 제가 갚을게요. 지금 당장은 못 갚지만 조금씩 갚을게요.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얼굴에는 진심이 보였어요. 민준아, 그 돈은 됐어. 네, 그 돈은 내가 너한테 준 거야. 수업료로. 무슨 수업료요? 내가 어른이 되는 수업료. 그리고 나도 배웠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 민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 너 어리석었어. 근데 이제 정신 차렸지? 네, 민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근데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기로 했어. 엄마, 그리고 너도 이제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해. 서연이랑 지우,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네, 알겠어요. 주말에 지우 데려와. 약속했잖아. 네, 엄마, 감사해요. 민준이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드디어 내 집에서 잔다. 내 집,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는 내 공간.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건 처음이다. 민준이가 찾아왔다. 많이 변한 것 같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다음 주 토요일, 서연이가 지우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저희 이제 전세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저희끼리 살기엔 괜찮아요. 잘 됐네. 어머니,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아니, 됐어.
너희끼리 잘 살아. 서연이는 섭섭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제 손을 잡고 집안을 구경했어요. 할머니, 여기 지우 방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지우 방 만들어 놨어. 작은 방 하나를 지우 방으로 꾸며놨어요. 작은 침대랑 장난감, 그림책도 준비했고요. 와, 예뻐요. 지우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했어요. 수영도 배우고, 영어 회화 수업도 듣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갔어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언주야, 너 요즘 진짜 좋아 보여. 응, 나도 그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민준이는 요즘 어때? 모르겠어. 연락 별로 안 해. 지우만 주말에 보고. 서운하지 않아?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부모 자식도 거리가 필요한 거야.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해. 이제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엄마,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아니, 됐어. 내 돈은 내가 써. 엄마, 민준아, 엄마는 돈 필요 없어. 그냥 너희 가족 잘 챙기고 살아.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그냥 행복하게 살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웃었어요. 민준이가 드디어 철이 든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제 새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수영도 잘하게 됐고, 영어 회화도 제법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요. 지우는 여전히 주말마다 왔어요. 이제 5살이 됐는데 더 귀여워졌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요즘 좋아졌어요. 그래, 뭐가? 웃어요. 전에는 맨날 피곤하다고 했는데, 그럼 잘 됐네. 할머니도 예뻐졌어요. 그래, 네. 할머니 옷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저는 지우를 안아줬어요. 이 아이 덕분에 저는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서연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왜 같이 왔어?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민준이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게 뭐야? 500만 원이에요. 3억을 갚으려면 한참 걸리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갚을게요. 민준아, 그 돈은 됐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저희가 갚아야 해요. 엄마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서연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알면 됐어.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감사가 뭔지. 저는 그들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그래, 너희 잘하고 있구나. 엄마, 다음 주에 저희 집에서 식사 같이 해요. 서연이가 음식 배웠거든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볼게. 민준이와 서연이가 돌아간 후 영숙이가 말했어요. 언주야, 결국 잘 된 거 아니야. 응, 그런 것 같아. 후회 안 해? 아니, 전혀. 이렇게 안 했으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눈치 보면서. 그래, 넌 잘했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었어요.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혹시 제 인생이 신기루였던 걸까요?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의 답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기루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진짜였어요. 다만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아들을 위해 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 돌보느라 제 자신을 잃어버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60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요. 며느리가 했던 그 말,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저를 깨웠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요. 민준이와의 관계도 이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더 소중해진 거죠. 이제 민준이는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민준이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아요. 지우는 여전히 제 기쁨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한 부분이죠. 오늘도 저는 수영장에 갑니다. 오후에는 영어 수업이 있고요.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이게 제 삶이에요. 62살에 새로 시작한 제 인생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저는 60년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아야 해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에요.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로요.